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후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하도 손을 씻다 보니까 이러다 뭐 결벽증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하신 거죠? 아니요. 초반에만 좀 그랬고 이젠 무뎌지는 걸 보니까 결벽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청결에 몰두하는 것도 강박장애의 일종이라고 하죠. 심한 분들은 뭐 비닐 장갑을 끼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좀 개운하다 그러던데요. 서윤 씨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19로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개인 위생이 중요시되는 요즘에는 청결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나 정도는 강박장애가 아닐까 한번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김영준 휴 정신건강의학과 김영준 원장과 함께 강박장애의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동학대, 고독사 등 위기 가정에서 수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 사진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쓰레기를 쌓아두는 이런 심리는 정신건강 질환의 하나로 강박장애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강박장애는 어떤 질환일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박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강박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것과 같은 건가요? 네, 흔히 강박증, 강박장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강박장애가 맞습니다.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반복해서 나타나서 환자분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또 학업이라든지 직업, 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주는 그러한 정신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 이제 강박사고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강박사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말해요. 이것이 분명히 불합리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 우리가 강박사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다 보니까 뭔가 불안해지거나 불편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반복하는 행동을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내 손에서 불쾌한 냄새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이유는 없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네. 사실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씻게 되는 거죠. 손을 씻고 있는 동안은 좀 편해지고 잠시 동안은 그런 생각이 없어졌는데 또 한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손 씻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거다란 방해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강박 장애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 시작에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손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네. 묻을까 봐서 뭐 수시로 손을 씻고 심지어 뭐 비닐 장갑을 끼고 버튼을 네, 누른다 네. 이런 경우도 강박장애로 봐야 될까요? 이제 그 강박증의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게 금방 말씀드린 결백증이에요. 이 오염과 청결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강박 생각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 씻거나 반복해서 샤워를 하는 것 같은 강박 행동이 뒤따라오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건 의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불행한 사고나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박 행동은 뭐냐면 확인을 하게 되는데 분단속이 됐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한다거나 가스불을 계속 확인한다거나 또 어떤 뭐 지나가다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차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차를 피해 다닌다든지 길을 걸을 때도 한쪽으로만 다닌다든지 이렇게 회피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로는 대칭인데 가끔 보면 이렇게 줄 세워서 진열해야 되고 조금만 네. 틀어져도 못 각 찾는 잡아야 분들이 되고. 있잖아요. 네. 각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똑바로 있지 않으면 그게 불편하고 그게 있어야만 내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계속 정리정돈을 한다거나 각을 잡는다거나 또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대칭성의 강박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네. 또 흔히 또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제 금기된 생각인데요. 좀 성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안 되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죠. 성적 충동이라든지 성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또 거기와 관련된 행동 같은 걸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표적인 걸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강박장애 환자분들의 수만큼 강박 사고나 행동도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시대적 흐름도 좀 바뀌어요. 최근에는 전에 없던 강박 사고나 행동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댓글에 나도 모르게 악플을 달아서 그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이 충격받아 자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해서 끊임없이 이게 자기가 들어갔던 사이트마다 자기가 쓴 댓글이 있는지 확인한다든지 또 CCTV 같은 경우에 그러기에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내가 혹시 약간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찍혀가지고 누군가가 사람들이 보고 누가 보고 나를 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걱정을 한다거나 이메일 같은 거 뭐 과제 같은 걸 제출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비밀이라든지 부끄러운 생각이 써서 놈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보내는 이메일 사진을 다 찍어서 일일이 확인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강박 생각이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우려고 하는데 지울 수가 없다는 거가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거나 또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거는 또 강박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망상이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강박 장애가 아니고 예를 들어 조현병이라든지 또 망상 장애와 같은 전혀 다른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박 사고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가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다가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멀리 있는 질환이 아니고요. 저만 해도 경계에 가까이 있는 게 느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증상을 대표적인 걸 몇 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문단속을 수시로 몇 번 체킹을 하고 네. 뭐 수건 흐트러짐 없이 쫙 정리해놓고 이런 분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꼼꼼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정리정돈에 굉장히 집착하고 좀 유별나다곤 하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강박성의 특징이 전부 다 강박장애나 강박증은 아닙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리 좀 뭘 걱정하고 위험을 감지해서 같은 익숙한 방법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박 장애나 강박 증하고 강박적인 습관과 강박적인 성격은 분명히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강박적인 습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몇 번은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깔끔하고. 뭐 자기가 어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일에 방해가 된다든지 스스로가 그런 행동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바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강박장애 환자분들은 이게 원치 않는 생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임을 알고 있는데 지울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박 행동도 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이상 그걸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시험이 있어서 대학생인데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문단속하느라고 시험 시간에 늦는다거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고통을 초래하거나 어떤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이 됐을 때 저희들이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박성은 결코 그게 병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런 분도 계세요. 나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좀 이해해줘. 나 문단속도 하고 나올게. 이런 경우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본인이 일상생활을 생활하는데 그게 크게 고통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예.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지금 뭐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과거에는 이런 강박증의 원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생기는 심리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뇌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누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강박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강박성을 이루는 뇌 회로가, 신경망 회로가 있어요. 그러한 그 회로에서 강박장애가 있는 분들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이상을 좀 보인다든지 또 뇌 영상 장치를 가지고 찍어보면 그 회로가 어떤 부분은 너무 과잉 활성이 되어 있거나 어떨 때는 오히려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일종의 이러한 것들은 뇌 질환이다.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긴 한데요. 그 신경해부학적으로 우리 안화 전두엽에서 눈 주변을 싸고 있는 이 전두엽과 또 그걸 이어주는 띠이랑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상행이라고 행동을 조절해주는 세 가지 파트가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위에서 아까 말한 신경 전달 물질 활성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지나치게 활성을 하거나 지나치게 활성을 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일반인들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조금은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게 자극이 돼서 2차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고요. 조금 한 가지 좀 재밌는 그 발견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판다스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소아 아이들한테 걸리는 성홍열이라고 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일부 그 병을 앓고 난 소아에서 면역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기면서 그 면역 세포들이 아까 말한 그 뇌 신경망 회로에 염증을 일으켜요. 네. 그런 경우에는 ADHD나 틱 장애, 그다음에 이 강박증을 동시에 좀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정 뇌 회로의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유전성이나 네. 가족력도 있을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가족력이 있는 집에서 유병률이 살짝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아까 그런 뇌 회로를 만드는 부분에 관련한 유전자라든지 유정성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밝혀지기는 했는데요. 근데 임상적으로는 가족력이 높다고 해서 아주 높게 눈에 띌 정도로 다른 가족들이 강박증을 앓고 있거나 전혀 유전적인 성향이 없는 집안에서도 강박증이 발생하는 걸 보면 너무 가족적인 요소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런 강박장애 그 환자들이 많은지요? 또 시기별로 뭐 이런 것도 또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어떻게 뭐 많은 편인가요? 강박증의 유병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명당 1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요. 그 2%가 전체가 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진 않고 있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약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명당 1명이죠. 사실 그만큼만 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또 몇 가지 좀 어떤 유병률의 특징을 보면 남녀 비율은 1대1로 같은 비율로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지만 좀 특징을 보면 남자 환자분들이 조금 일찍 발병을 해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 환자분들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0대 이하 또 아니면 40대, 50대, 나중에 60대처럼 노인층에서도 처음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연령이든 발병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동반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린 나이에 남자아이가 일찍 발병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틱장애나 ADHD 같은 이런 소아성 정신장애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른 시기에 발병하는 경우에는 이게 워낙 고통을 많이 주고 또 생활의 어떤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울증을 많이 동반하거나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가끔은 안타깝게 치료를 잘 받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 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인이 알 것 같아요. 나의 이런 증상 때문에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지는 본인이 알 것 같습니다. 그 가끔 보면요, 네. 물건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네. 계속 쌓아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일종의 강박이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이 강박증이 좀 어떤 유사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 저장 강박증이라 그러는데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필요 없는데 계속 모아놓고 나중에는 집안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네. 찰 정도로 하는 경우도 일종의 강박증의 유사 질환이면서 저장 강박증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머리카락을 뽑거나 피부에 상처를 내는 발모강이나 어떤 정신성 어떤 피부염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강박장애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조금 이제 가장 또
좀 문제가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신체 변형 장애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체가 괜찮은데 자꾸 네. 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죠. 코가 삐뚤어졌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반복적으로 거울을 보고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눈이 짝짝이다, 뭐 몸 어디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일단 어떻게 약간 틀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앞서서 쭉 설명드린 부분들이 진단인데요. 어떤 뇌 영상 장치로 이렇게 진단을 하거나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 회로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 첨단 장치를 통해서 MRI라든지 팩트라고 하는 영상 장치를 통해서 뇌 신경 회로의 이상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그게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에요. 워낙 실험 단계이고 고가인 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 같은 숙련된 전문의와 환자의 어떤 증상과 행동을 보고 그 상담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좀 이제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명백한 첫 번째 명백한 강박 사고나 강박 장애가 명백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것이 스스로도 불합리하고 사실이 아닌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증상 강박 사고와 강박 장애가 일상생활에 고통을 초래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는데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강박 사고와 강박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게 세 번째 진단이고 네 번째로는 어떤 다른 정신질환 아까 제가 말씀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혹은 어떤 약물 또 그리고 또 뇌종양 같은 신체 질환에 의해서 발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가지를 전부 다 충족해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서서 뭐 100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한 네. 강박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강박장애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약물 치료이고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회로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오류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망 회로에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주고 분비를 잘하게 해주는 약인 SSRI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게 우울증 약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약들을 쓰면 대부분 호전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약물 치료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바로 증상이 좋아지진 않아요.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를 기다려야 증상이 좀 호전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최대 효과가 나오는 데서는 8주에서 1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약물을 먹고 호전이 없다고 일찍 포기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약물 치료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노출을 한 다음에 강박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염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낮은 단계부터 오염을 좀 하는 거죠. 깨끗한 물건을 만지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더러운 물건에서 내가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탈감작시키고 무디게 만들어서 불안을 이겨내는 힘을 만들고 그럴 때 손 씻는 걸 참게 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을 일종의 습관화시켜서 해결하는 게 노출 및 행동금지법 이렇게 하는 인지행동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 치료로 대부분 좀 호전이 되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 뇌수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들리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망 회로를 절제하는 수술인데 과거에는 실제로 이렇게 두개골을 열어서 뇌세포를 칼로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마 라이프라 그래서 아주 그 미세하고 정교한 방사선을 뇌세포에 쬐어줌으로써 절제 효과를 갖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작고 또 신체적 부담감도 적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의의 또 상담 치료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예우는 뭐 좋은가요? 치료 연구 결과나 저도 임상적인 결과를 보면 약물 치료나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적절히 했을 때 4분의 3 환자들이 분명히 호전을 보입니다.
약 3분의 1 환자들은 거의 증상이 사라지거나 아주 미비한 정도만 남아서 아주 뚜렷한 호전을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2분의 1 정도 환자들은 중정도의 반응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다음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돼서 4분의 3 정도는 좋은 호전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약물 치료를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데 아까 완전히 증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약물을 끊고 이렇게 지켜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약물을 끊은 환자들의 약 70%에서 재발하게 되어 있거나 또 증상이 남아있어서 약물을 못 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박장애 치료의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완전히 완치되거나 한 번에 낫는 병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도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약물 치료도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약을 줄이고 늘리고 때로는 끊고 이렇게 평생 관리하고 자기 스스로가 조절해가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강박장애가 뭐 발병하는 것도 뚜렷한 패턴도 없고 네. 또 뇌 회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저 미리 이제 답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건가요? 사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것이 뇌의 귀질성인 뇌질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스스로 예방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박장애도 일종의 불안장애이거든요.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또 불안을 잘 적응해 나가는 대처 방법을 갖다면 악화되거나 다시 재발하는 걸 막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강박 증상을 좀 더 강화돼서 보이거든요. 자꾸. 네. 이런 분들도 평소에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 고통을 받는데 참고 계시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고통을 좀 받고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또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그냥 좀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병원에 좀 가서 이른 시간에 좀 진단도 받아보고 치료를 하는 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강박장애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맞습니다. 실내 운동은 뭐 감염병 때문에 좀 꺼려지고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등산만큼 좋은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전신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인데다가 함께하는 분들과 뭐 심리적인 교류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죠. 네. 근데 등산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즐기는 것 같은데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등산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좋지만 무릎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에게는 통증도 악화시키고 연골 손상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뭐 산에 가시더라도 오르막 내리막길보다는 평지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 그렇게 즐기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닥터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강박 장애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 뭐 다른 질환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역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